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제 진짜로 한 기말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지, 그치? 학교에서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진도 나가는 학교가 없어. 대부분 다 뭐 수행평가하네, 뭐 어디 뭐 현장학습가네, 뭐 병점도 뭐 이번 주에 목요일날 현장학습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다들 학교 뭐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거 한다고 좀 되게 바쁜 모양이야. 그러니까 좀 외부 활동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자꾸 들떠. 알겠죠? 이럴 때일수록 자꾸 이제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친구들이 놀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런 시기가 바로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나보다 앞서가는 친구들을.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분위기에 휘말리기보다는 자꾸 이제 나의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꾸 공부를 하고 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 놀았다가 또 공부할 때 또 공부하는 그런 집중력을 키우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혼란스럽고 굉장히 좀 정신없는 이런 시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는 거, 이런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항상 얘기하듯이 뭐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공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계속 공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꼭 공부 못하는 애들 그래. 꼭 대외 활동할 때 공부 걱정하고 또 정작 공부해야 될 때는 뭡니까? 노는 거나 혹은 대외 활동 생각하고 있고 꼭 반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지?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거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짜투리 시간 이런 걸 활용해서 또 내가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때그때 모든 일에 한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문장 성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또 조금 봐야 될 게 형태소의 개념도 살짝 보기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 보면 앞에 지금 빈 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야. 앞 페이지. 그치? 거기다가 형태소 관련된 것도 우리가 조금 적어놓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형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문장 성분이나 이런 거는 할 때는 형태소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그렇지? 자, 뜻을 가진 낱말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형태소라는 거는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알겠죠? 처음으로 이제 뜻을 가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만 이 형태소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사실은 다 포함을 합니다. 알겠죠? 바로 첫 번째는 실질적인 의미도 우리는 뜻이라고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적인 의미도 형태소는 뜻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낱말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데 형태소로는 구분이 되는 그런 애들도 존재를 하죠. 대표적으로 뭐 조사나 어미나 접사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형태소로는 다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쵸? 형태소를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종류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형태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형태소를 분류를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즉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이냐 의존이냐로 나누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립 얘기하는 자립성의 유무에서 자립성의 의미는 바로 형태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태상 다른 낱말과 띄어쓰는다. 이거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립성의 유무를 가지고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가 바로 자립형태소. 자, 자립형태소는 말 그대로 혼자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요. 그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립형태소는 바로 뭐다? 자, 형태상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죠. 자, 그래서 이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는 품사로 구분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알겠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얘네들이 자립 형태소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품사 분류가 아니라 그냥 그 뭡니까? 제가 모양만 보고 혹은 나 문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만 보고 자꾸 통박 굴려서 파악하려고 하면은 꼭 함정에 빠져요. 대표적인 게 의존 형태소라든지 의존 명사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함정에 빠집니다. 의존 명사도 품사는 뭡니까? 명사.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자립 형태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자립 형태소와 대립되는 의미가 바로 의존 형태소가 있죠. 자, 의존 형태소는 그러면 혼자 쓸 수가 그렇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다른 말에 붙어서만 그렇죠?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우리는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에 속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사, 그렇죠? 그 다음에 접사, 전미사, 접수사 다 포함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용언의 어간, 그리고 어미까지 전부 다 의존 형태소에 속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먹다 같은 경우는 먹만 쓰면 먹다 의미가 안 되잖아.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미랑 붙어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언 같은 경우에는 어간, 어미 둘 다 의존 형태소에 속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알겠죠? 즉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에 따라서 나누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면 첫 번째가 바로 실질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는 말 그대로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이고, 자, 이것이 우리가 단어 형성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실질 형태소를 우리는 어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자립 형태소에 있었던 명사, 대명사, 수사, 다음 관형사, 부사, 감탄사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죠. 뭐가 더해지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에 용언의 어간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바로 실질 형태소와 대립되는 게 바로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얘는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죠.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 거는 조사, 접사, 어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간이 뭔지, 근이 뭔지, 미가 뭔지, 접사가 뭔지 이런 것들이에요. 조사는 우리가 그래도 품사에서 따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개 학생들이 많이 어렴풋이 알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죠? 간은 뭡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어근. 그치, 그건 어근의 개념이니까. 알겠죠? 간의 개념은 바로 뭐다?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어간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어근입니다. 알겠습니까? 어근은 뭡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그치, 바로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보통 우리가 간을 설명하는 거는 보통 이제 품사를 설명할 때 어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품사 설명할 때 어간 쓰면서 선생님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다, 먹고, 먹지만, 먹어도, 먹을 여기서 안 변하는 부분은 어디? 먹. 그러니까 먹이 어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품사를 넘어서 가지고 단어 형성을 할 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형성을 할 때 어근은 낱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뭐야? 먹다, 먹고, 먹지만, 먹어도, 먹을 이렇게 변하더라도 먹는다는 의미가 변화가 없죠. 그러면 먹는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 변하지 않는 먹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의 어근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학생들이 자꾸 여기서 착각을 해. 어간과 어근을 같은 개념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어간과 어근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쵸? 자, 어간은 그치? 용언에만 그쵸? 해당하는 개념인 반면 그렇죠? 그는 모든 낱말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간은 우리가 무조건 용언에서만 찾아야 돼요. 명사에는 어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명사는 밥 하면은 얘는 어간 어미로 나눌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밥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뭡니까? 뭐 변하고 변하지 않고 이런 가변어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간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용언, 동사, 형용사 거기에 조금 더 더한다면 서술격 조사 이다까지 알겠죠? 여기에만 해당하는 개념인데 반면에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만 가지고 우리는 다 이거를 어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사도 어근이 되는 거고 대명사도 어근이 되는 거고 수사도 어근이 되는 거고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그죠? 아까 거기에 용언의 어간까지 전부 다 어근의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간과 어근은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그렇지? 자, 낱말이
파생을 해 용언을 이룰 때, 그쵸? 가는, 그쵸? 다른 어근이나 접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어근은, 그지? 어미나 접사를 제외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먹다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 먹고 다. 그치. 얘는 먹과 다로 나눌 수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는 먹이 바로 뭐다? 근이자 간이 동시에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다라는 미가 붙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먹다가 파생을 해요. 먹히다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간, 먹기, 어근, 그치,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얘는 간과 어미의 개념으로 나누면 먹기까지가 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리고 여기에 다가 이제 어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근의 개념으로 나누면은 먹이 바로 근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여기에 희가, 그렇죠? 바로 비동 접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다가 어미로 붙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받아 먹다 라는 합성 동사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얘를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어디까지가 어간일까요? 어디까지 안 변하겠어? 받아 먹. 그치. 얘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받아 먹까지가 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라는 어미가 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형태적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받다라고 하는 근에,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아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붙게 되고, 그쵸? 그 다음 여기에 먹이라고 하는 역시 금이 붙게 되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근에 해당하는 거는 밭과 먹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간과 어근은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 어간과 어근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 네. 여기까지 다 적었어? 예시는 안 돼. 아니 적어 얘를 적어야지. 이게 나중에 복습할 때를 생각을 하면 무조건 적어야죠. 설마 샤프로 적는 거 아니지? 불펜이. 그렇지. 볼펜으로 필기는 볼펜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그 문법 요소에 보면은 피동사동 하거든요. 알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문장 성분이나 이런 걸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아마 피동사동 보면 접사의 개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또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썼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조사, 어미, 접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개념을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조사는 뭡니까? 문장의 역할을 주는. 그렇지. 조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를 규정지어 주거나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걸 우리는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 주로, 그렇지? 주로 체언의 뒤에부터, 그렇죠? 낱말의 역할을 규정지어 주거나 그죠? 혹은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낱말을 우리는 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에 굉장히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렇죠? 조사는 쉽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조사를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나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같은 경우는 쉽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형식 형태소의 소이자 의존 형태소지만 예외적으로 낱말로 인정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몇몇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좀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문법 요소에서 보면 상대높임법에 뭐뭐 했어 요 할 때 헤어체의 요 같은 경우도 조사긴 하거든요. 요런 것 같이 약간 애매한 그런 것들 몇 개를 빼고는 대부분은 조사를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핵심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어미와 접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쵸? 어미는 바로 뭐냐면 용언의 뒤에 붙어서, 그쵸? 용언이 마치 다른 성분처럼 쓰일 수 있도록, 그쵸? 해주는 일종의 것이라고 합시다. 얘는 의존 형태소니까, 그죠? 낱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낱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미라고 하는 건 용언의 뒤에 붙어서 용언이 마치 다른 성분들처럼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는 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조사와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뭐다? 어미는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낱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사와의 가장 큰 차이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이 어미도 사실 우리가 종류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종결 어미. 종결 어미는 뭡니까? 그치?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다, 까,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요,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종결 어미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종결어미라는 거죠. 그래서 종결어미에는 뭐뭐다, 뭐뭐까 질문할 때, 그쵸? 그 다음에 뭐뭐요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뭐뭐자, 그쵸? 그 다음에 뭐뭐 알아, 어라 이런 것들, 그쵸? 알아, 어라 이런 것들, 그치? 이 외에도 뭐 종결어미 더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어미는 바로 뭐다? 얘는 문장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을 하죠. 문장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어질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뭐고, 그렇죠? 뭐뭐지만, 그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뭐뭐 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성어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단원에서는. 알겠습니까? 네. 전성어미는 바로 뭐냐면 용언을 마치 다른 용언을 서술어가 아닌 어가 아닌 다른 성분처럼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 단원에서 요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그냥 걔를 그렇게 비슷하게 쓰도록 하는 거지 핵심은 바로 뭐다? 얘의 품사를 바꾼다 안 바꾼다? 그치? 그러니까 전성어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품사의 변화는 여전히 없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서술성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뭐 명사형 전성어미죠, 그렇죠? 그다음 뭐뭐 기 이런 것도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뭐 는 던 이런 거는 전부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게 도록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미의 네 번째가 바로 선어말 어미가 있죠.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는 전부 다 어말 어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하나 정리해 놓읍시다. 얘네는 세 개가 전부 다 어말 어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어말 어미, 먼저 선자의 어말 어미, 어말 어미보다 앞에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말 어미의 앞에 위치를 하고 얘네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시제,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시제를 나타내고 높임 등을 나타내주는 말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제를 나타내는 그쵸?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get 이런 것들, 그치? 현재를 나타내는 는 이런 것들, 그치? 선어말 어미는 앞뒤로 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뭐 높임을 나타내는 의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구분되는 게 바로 접사라는 거. 특히 여기서 전성어미와 접사를 굉장히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지워도 되겠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어미와 우리가 꼭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접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접사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낱말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하거나, 그렇죠? 낱말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접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미랑도 차이점을 구분을 해야 돼요. 특히 아까 강조했듯이 전성어미와 차이점을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어미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죠? 자, 첫 번째 어미는, 그렇지? 자, 무조건 용언의, 그죠? 그것도 뒤에만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용언의 앞에 붙을 수가 없어요. 어미는. 알겠죠? 그래서 용언의 무조건 뒤에만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뭐다? 용언의 품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서술성을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접사는 뭐다? 용언에만 붙는다? 접사는? 아닙니다. 바로 명사에도 붙을 수 있고, 부사에도 붙을 수 있고, 관형사에도 붙을 수 있고,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접사 같은 경우는, 그치? 자, 체언이나, 그죠? 그 다음에, 수식원, 그치? 용언 등, 다양하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뭐다? 지배적 접사의 경우 낱말의 성질 자체를 바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접사가 붙으면 바로 뭐다? 용언의 경우 핵심적으로 서술성을 잃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나는 어제 잠을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있어? 잠으로써. 그치, 잠이 두 번 쓰였죠. 그쵸? 지금 이 두 잠이라고 하는 건 둘 다 자다라고 하는 어간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미음이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자다라고 하는 것에 미음이 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면 둘 중에 하나는 접사고 하나는 어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서술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나는 어제 잠을 잤다. 그치? 피로를 풀었다. 그치? 나는 그쵸? 피로를 풀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은 나는 어제 잠을 잤다. 그쵸? 그래서 나는
피로를 풀었다. 이렇게 문장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지금 비교해 보니까 앞에 잠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 서술어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쓰인 이 미음은 바로 뭐다? 여전히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성 어미가 되는 겁니다.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앞에 잠은 나는 어제 잠을 잤다를 다시 두 개 문장으로 나눌 수 있을까? 앞에 잠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을까? 아니요. 없잖아, 그렇지? 얘는 아예 지금 뭡니까? 아예 여기서는 명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얘는 품사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를 우리는 접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접사가 사용되게 되면 이렇게 낱말의 성격을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나 이제 뒤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피동사동의 개념을 이제 학생들이 이해할 때 좀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접사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서 선생님이 이 문장 성분을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솔직히 말하면 문장 성분보다는 형태소부터 형태소랑 이제 접사 관련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낱말이 바로 뭐다?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갈래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낱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을 구분할 때 주의할 점이 바로 품사 구분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품사는 가변어의 경우 기본형을 기준으로 기본형이 뭐뭐 다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고 먹지만 먹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형이 먹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문장 성분은 가변어가 변한 형태 그대로 파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먹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먹은 빵 하면 뭐야?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먹은을 기준으로 얘는 과명어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게 되었다. 얘는 뭐 개가 붙었네. 여기서는 되었다를 이제 꾸며주는 형태로 쓰였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먹이를 먹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바로 뭐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명사로 쓰였네 이런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변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문장 성분에서는 형태가 변화를 하면은 그냥 변한 형태 그대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게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것과 품사 파악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문장 성분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3개로 나눕니다. 자꾸 아이들이 착각해서 부속성분과 독립성분을 하나로 묶어서 2개로 나눈다고 착각을 해요. 실제로 시험 문제 페이크성 선지로 문장 성분은 뭡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의 생략할 수 없는 성분과 그 다음에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에 생략할 수 있는 성분으로 나뉠 수 있다. 이건 틀린 선지가 돼야 알겠죠?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주성분, 부속성분으로만 나눈 거거든요. 은근슬쩍 독립어를 부속성분에 포함시킨 거거든요. 알겠지? 그럴 때 절대 그것을 낚이면 안 되고 무조건 문장 성분은 3개로 나뉜다라는 걸 꼭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문장 성분의 종류. 그죠? 자,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 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요 세 가지 큰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을 먼저 해봅시다. 자, 여기서 주 성분은 뭐냐면 자, 핵심은 이거예요.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우리는 주 성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아무리 주 성분이라도 문장을 이룰 때 반드시 다 쓰이는 것은 다 쓰이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서술어가 목적어가 필요하냐 안 하냐, 보호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바로 주 성분이라도 그렇죠? 문장에서의 필요 유무는 서술어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성분이라도 반드시 다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문맥상 생략은 가능하지만 올바른 문장 구성을 위해서는 생략할 수 없는 이것도 역시 조건은 바로 뭐다?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서 그렇죠?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을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하고 이 주성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취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서술어 다음으로 유일하게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 바로 이 주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어는 바로 뭐다? 문장에서 서술어가 설명하는 주체가 되는 성분을 우리는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는 바로 모든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는 절대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는 반드시 1차적으로 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분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격조사 이가의 구인을 맞지만 물론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는 같은 경우는 보조사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쁜 옷을 입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서술어가 뭡니까? 걸어간다. 그치, 그럼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야? 아이. 그치, 그러니까 아이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나는 어제 어머니께서 사오신 빵을 맛있게 먹었다. 일단 가장 큰 서술어인 먹었다를 기준으로 우리가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 그치, 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사오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과 호응하는 주어는 어머니께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통 은는 이가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많이 파악을 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어머니께서 정성 들여 가꾸신 정원의 꽃이 너무 예쁘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문장을 딱 주어주면은 아이들이 흔히 착각을 해.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 하면은 어머니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전체 주어는 그치, 꽃입니다. 서술어가 예쁘다잖아, 그치? 이 문장에서 예쁜 게 어머니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뭐다? 꽃이 예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예쁘다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꽃인 거죠. 알겠습니까? 어머니께서도 물론 주어는 맞긴 합니다. 근데 문장의 전체 주어는 아니고 뭐다?
가꾸다라고 하는 요것과 호응하는 주어일 뿐인 거지 문장의 전체 주어는 얘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문장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자꾸 서술어를 기준으로 전체 주어를 먼저 파악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서술어죠. 그쵸? 자, 서술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주체의 상태나 성질, 움직임 등을 서술해주는, 설명해주는 성분을 우리는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문장의 자릿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두 개로 나눌 때는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뉩니다. 반드시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 주어랑 서술어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주어부랑 서술부로 나눌 때 기준은 주어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주어까지만 우리는 무조건 주어부로 보고 그 이하는 전부 다 서술부로 봅니다. 알겠죠? 왜? 목적어나 보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그렇지. 그러니까 관계를 따지면 주어보다는 서술어가 더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 보어는 전부 다 서술부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주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국어의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건 솔직히 정말 쉬워요. 문장의 제일 끝에 있는 서술어의 품사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바로 어찌하다라고 하는 건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술어로 동사가 쓰였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긴 문장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아까 어머니께서 정성들을 가꾸신 꽃이 너무 정원의 꽃이 너무 예쁘다 하더라도 마지막 서술어는 뭡니까? 형용사. 예쁘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떠하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지막 서술어만 보면 돼요.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같은 경우는 서술어로 동사를 쓴다는 거고 이해가 되죠?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건 서술어로 형용사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는 서술어로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를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단원이었다면은 요게 좀 더 중요하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문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문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애는 요 세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 품사로 나눴을 때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도 합시다. 서술어의 자릿수. 자, 요것도 사실 중요하죠. 자, 모든 언어에서는 그죠? 서술어가 올바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 있어. 영어 시간에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배우잖아. 그치? 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국어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로 나뉩니다. 알겠죠?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외에 몇 개를 필요로 하는 거? 주어기. 그치. 서술어 자신 위에 하나의 성분만을 필요로 하는가. 그럼 그 하나는 당연히 주어 빼고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서술어 빼고는 반드시 필요한 게 주어니까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한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사. 영어에서 자동사잖아. 그치? 그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동사죠.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 우리 국어에서 형용사는 전부 다 한 자리 서술어예요. 예쁘다, 꽃이 예쁘다. 그쵸? 검붉다, 피가 검붉다. 무조건 주어만 필요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둥글다, 공이 둥글다.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체형 플러스 이다도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나는 학생이다. 철수는 대학생이다. 그쵸? 민수는 회사원이다. 그렇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만 이용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 두 자리 서술어는 그러면 서술어 하나 외에 몇 개를 필요로 한다?
그치, 두 개를 필요로 하는데 자신 이외에 두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는데 일단 주어는 한 자리 꿰차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목적어냐, 보어냐, 부사어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자리 소수로는 말 그대로 소수로가 자식 이외에 몇 개 필요하는 거? 3개. 그치. 자신 이외에 세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요거는 오히려 형태가 고정이에요. 주어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부사어 이런 형태입니다. 영어에서는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간접 목적어 더하기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국어에는 간접 목적어가 없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부사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서술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술어가 되는 거는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 요 세 가지 알아두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로 보도록 합시다. 목적어는 바로 뭐냐? 바로 서술어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성분입니다. 즉,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용어는 무조건 동사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도합시다. 바로 동사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서술어는 모두 동사다. 맞는 말이야. 그치? 근데 거꾸로 모든 동사는 목적어를 취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치. 왜 자동사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적격 조사 을들의 꾸밈을 맞죠. 그래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서술어는 동사, 그 중에서도 다동사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뭡니까? 보조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미니가 예쁜 바다를 보았다야. 그치? 자, 본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주어는 미니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본 대상은 뭡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바다. 그렇죠. 바다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태수가 예쁜 바다도 보았다 하더라도 역시 본 사람은 누굽니까? 태수. 그렇죠. 태수니까 여기가 주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 대상이 뭐다? 뭘 봤다? 바다. 그렇죠. 얘도 역시 바다를 본 거야. 도를 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조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든 목적어든 전부 다 서술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열쇠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어는 뭐다? 선생님. 근데 보조사가 정확히 뭐였죠? 보조사는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도 하면 무슨 뜻이야? 바다랑 다른 거. 그렇지.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함께 보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조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그 다음에 또 뭐야? 철수는 부산까지 갔다. 이렇게 하면은 까지는 일종의 뭡니까? 한계를 나타내는, 그죠? 그 끝을 나타내는 이러한 보조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걸 우리는 보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는 같은 경우는 대조의 의미거든요. 나는 밥을 먹었다 하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 밥을 먹었다. 아니, 딴 사람들이 밥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먹은 건 확실하다. 내가 먹은 건 맞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밥은 먹었다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솔직히 중의적 표현이거든요. 내가 밥은 먹었다 하면은 자, 첫 번째, 다른 음식들은 누가 먹었는지 모르지만 밥을 먹은 사람은 내가 맞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밥을 먹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밥을 먹은 건 내가 밥을 먹은 건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게 은는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사의 특징은 품사와 관계없이, 그렇죠? 체언 뒤에도 붙을 수 있고,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고, 용언 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어는 문장에서 서술어, 되다, 아니다의 앞에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성분을 우리는 보어라고 했죠. 얘도 그래서 조사가 이가의 꾸밈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는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지 확인을 먼저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은 주성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성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부속 성분은 자, 바로 문장에서 주 성분을 수식 혹은 의미를 제한하는 성분을 우리는 부속 성분이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문장 구성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는 성분이기에 생략해도 문장 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이에 속한다라는 거. 이거는 근데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좀 주의할 점이 있기는 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그 부속 성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관형어죠. 그죠? 자, 관형어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성분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속 성분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운 게 없기는 한데, 알겠지? 우리가 문장 성분을 하면 헷갈리는 이유가 관형어가 아닌데 관형사가 아닌데 관형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즉, 원래 품사로 따졌으면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닌데 이것처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영어 때문에 더 많이 헷갈립니다. 알겠죠? 영어에서 보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그치?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잖아요. 영어에서는. 그치? 그리고 그 형용사가 보면은 해석할 때 보면은 뭐 먹는, 뭐 하는,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꾸 영어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알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관형어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로 관형사는 그대로 당연히 관형어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형사는 그 자체가 이미 체언어 수식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관형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새 책 하면은 새가 책을 꾸며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관형사이자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죠? 헌집 하면은 헌이 집을 수식해주는 형태고 이때도 역시 뭡니까? 헌은 관형사이자 관형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조금 어려워지죠. 두 번째는 자, 용언, 서술격 조사 이다를 포함해서 이 용언이 관형어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바로 뭐다?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던 얘를 사용하는 거고 얘네는 전부 다 뭐다? 전성 어미입니다. 성질만 바꿔주는 어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은 빵, 그렇죠? 내가 어제 먹은 빵은 이렇게 했을 때 먹은 빵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먹은 빵을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빵은 먹다가 되잖아, 그렇지? 여전히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성어미입니다. 알겠어? 접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체언이 관형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는 바로 뭐다?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옆에 단서를 달아놨죠. 조사는 생략이 그치,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리말에서는 의라는 조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말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경우는 조사는 생략이 가능할 때는 어떻게? 자, 둘 이상의 체언이 연달아 쓰이는 경우 앞에 쓰인 체언이 뒤 체언을 의미상 꾸며주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우리 학교 그치? 우리라는 대명사와 학교라는 명사가 나란히 쓰이고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학교를 의미상 어떻게 해주고 있어? 그치? 학교는 학교인데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우리 학교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언이 지금 뭐다? 체언을 수식해주는 형태로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집 역시 마찬가지죠. 내 책 마찬가지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 이상의 체언이 연달아 쓰이는, 그쵸?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연합 이렇게 하면은 여성들이 모인 연합을 우리 여성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여성이 연합을 지금 꾸며주는 형태. 그렇죠? 여성들로 이루어진
여성연합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체언이 둘 이상 나란히 쓰이게 되면은 앞에 체언이 뒤에 체언을 의미상 수식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에 체언을 관형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체언 그 자체가 관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관형어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방금 말했듯이 체언이 조사에 꾸밈 없이도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부사어를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사어는 문장 속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주고 그 외에도 다른 부사나 관형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우리는 부사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부사어도 다른 단어들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부사어를 쓰는 방법도 역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부사어도 역시 마찬가지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사는 이미 그 자체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철수가 매우 빨리 달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빨리는 지금 달리다를 꾸며주고 있고 매우는 빨리를 꾸며주고 있고 그죠? 얘네는 전부 다 부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용언 서술격 조사 이다가 포함이 돼서 얘네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 보면은 부사형 어미 뭐다? 이게 도로, 아어서 얘네를 사용을 하죠. 여기서 사용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 다 전성어미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접사가 사용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잠을 잠으로써 마찬가지로 아예 품사가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바로 뭐다? 걔는 용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냥 그 자체로 이미 품사가 부사어입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빨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 부사예요. 얘는 빠르다가 변한 형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빨리는 그 자체로 부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없다 같은 경우는 없이, 없게, 없도록, 없듯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이런 것들은 용언이 바로 부사어로 쓰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접사일까, 전성어미일까, 이 내용은 읽어보면 되겠죠.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사실 이것도 좀 어렵죠? 체언이 부사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는 부사격 조사, 에서, 으로, 와, 과, 보다 등 이런 부사격 조사를 사용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서술어의 자릿수 할 때 보면은 두 자리 서술어에도 부사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고 세 자리 서술어도 부사어를 포함했었죠. 그렇죠? 그지? 즉 부사어인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필수 부사어라고 하죠. 필수 부사어는 바로 뭐다? 부사어 중에서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걸 우리는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필수 부사어는 모두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의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는 모두 필수 부사어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사어도 있습니다. 아무리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대부분 모든 필수 부사어는 전부 다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알겠죠? 나는 바다에 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다에가 부사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부사어를 설명하는 선지 같은 경우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사어는 부속성분이므로 문장에서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혹은 생략해도 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왜? 얘는 부사어의 전반적인 의미를 설명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부사어는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에서 생략해도 의미가 성립한다. 맞을까? 틀릴까? 그렇죠. 얘는 틀립니다. 왜? 필수 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즉
그 선지의 의미가 or이냐, 알겠습니까? or이냐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것, 반드시라거나 혹은 모두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모든 부서의 성질을 설명할 때는 틀린 선지가 되겠지만 그냥 부서의 일반적인 성질을 얘기할 때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함정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서는 요 부분 이제 주의하면 되고 요것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국어에서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는 것은 누구다? 기본적으로 조사가. 성분을 결정해주는 건 조사가. 낱말의 역할을 구분해주는 건 조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얼음이는 되다 앞에 있기 때문에 보호잖아. 그렇지? 근데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때는 의로라고 하는 조사를 썼기 때문에 얘는 부사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라고 하더라도 앞에 조사에 의해서 성분이 1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1차적으로 나눴는데 이제 아까 위에 문장 같은 거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해서 이가 두 번 쓰였잖아요. 그렇지? 이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의해서 얼음이가 이제 바로 보호구나 이렇게 하지만 일단 그 전에 만약에 이렇게 얼음으로처럼 완전히 부사격 조사가 쓰인 경우는 무조건 부사어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필수 부사어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성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독립성분. 요건 제일 쉽죠. 독립성분은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을 독립성분이라고 하고 요 독립성분에는 독립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는 성분으로 부름, 대답, 감정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품사랑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치? 철수야, 수지야 이렇게 누구누구야 하고 부를 때는 품사를 했을 때는 명사 더하기 조사였어. 혹격 조사였거든요. 근데 성분으로 따질 때는 하나의 뭉텅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르는 말이면 전부 다 독립어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요것만 주의하면은 독립성분까지 어려운 게 없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론만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막상 문제에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30분까지 쉬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제 이 기치식을 좀 우리가 좀 단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